자, 이번 시간에는 황조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전체적인 고전 시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전 시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고대 가요는 특정한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고조선 시대 정도의 고대 가요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부족국가를 흐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작품들이 뭐냐면 향가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대가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의 글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의 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어떤 구전 문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전되던 것이 일정한 시기에 한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한문으로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접할 때는 마치 한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역시가라는 부분이죠. 한역시가라는 것은 우리말로 전해지던 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한역시가. 그리고 두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부분이 이제 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는 이 시가와 그리고 배경 설화가 같이 갑니다. 이것은 고대 가요뿐만 아니고 신라시대의 향가도 마찬가지죠. 향가 또한 그 배경 설화와 그 시가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헐 나는 적기고리. 자, 요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요 부분은 학교에서 풀이를 어떤 수업을 하면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쌤들이 요 부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헐헐 나는 적기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 쌓인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오케이. 요거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기 작품이나 아니면은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필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어떻습니까? 암수 서로 정다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외로울 사인의 몸은 나는 어때? 나는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꾀꼬리와 나의 모습이 동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이죠. 왜냐하면은 꾀꼬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 화자의 정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것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사상이나 혹은 상황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뭘 통해서 바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문학에서 보면 학생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학에서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감각적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감각적이다. 인간은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5개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각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물이 두 가지의 양상을 띱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질적입니다. 동질적. 즉 화자와 동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황조가처럼 화자의 정서가 이질적인 것 또한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대비적인 소재를 통해서 나의 정서를 더 강화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소재들은 화자의 정서를 더 극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와 이질적이라도 그것은 객관적 상한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동질적이지만은 그 동질적인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표현, 감정의 표현이 있느냐, 오케이? 감정의 표현이 있느냐, 감정의 표현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해됩니까? 감정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슬피, 우는 새.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화자의 정서가 지금 부정적이야. 화자의 정서가 지금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자와 슬피 우는 새, 그러니까 동질적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슬프다. 이 슬프다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의 표현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감정이입으로 배웠죠. 감정이입,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결국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질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정적인 표현 없이 어떻게 슬프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비에 젖어 떠는 새. 비에 젖어 떠는 새. 자, 새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은 동일하죠. 근데 비에 젖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밖에 비가 와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첫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 그런데 비를 맞아가 이렇게 울고 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이러한 새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뭐가 된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 이해됩니까?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고, 근데 감정이입이 아니더라도 화자의 정서를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황조가에서처럼 어떤 정겨운 새,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수능을 칠 경우에는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고 어떤 개념들이 자주 나오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투영이 되었다. 투영 혹은 의탁이 되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탁과 투영이라는 개념을 바로 감정이입과 동일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탁과 투영이라는 것은 화자와 동질적인 정서를 가진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냈을 때 그때 의탁과 투영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탁과 투영을 어디에까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표현은 없더라도 화자의 정서와 동질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의탁과 투영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이질적인 소재에다가는 쓰면 안 됩니다. 이질적인 소재에서는 자주 이렇게 납니다. 대비를 통해서 차이가 있죠. 대비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탁과 투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뭐가 되죠? 여기 있는 꾀꼬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객관적 상한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객관적 상한물이 되고 화제의 정서를 나타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선경후정입니다. 자, 볼까요? 앞에 있는 홀홀 나는 저 꾀꼬리 모습. 암수서로 정답다 모습. 즉 화제의 정서가 아니고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외로울사 누구의 정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경후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는 선경후정의 방식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은 개념어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개념어가 다른 어휘로 풀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경후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냐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의 이동. 단순히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성경호정. 하지만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자, 또 외부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태야, 주관적인 상태야. 객관적이죠. 바로 객관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주관적인 내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개념어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후정을 단순히 외워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란 부분이 어떠한 의미로 대치가 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시험지 안에서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